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 300만 점이나 되는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박물관의 정수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차피 다 볼 수 없다면 컨셉을 갖고 일관성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중 오늘 소개하고 싶은 감상법은 건축과 서양미술사 테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건축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본관인 겨울궁전은 러시아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태리계 건축가 프란체스코 라스트렐리의 작품이다. 내외부에 금도금된 당초문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화려함을 드러낸다. 겨울궁전에서는 왕궁 내부 시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어우러진 작품들은 그 자체로 기품이 있어 보인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관객은 에르미타시 본관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참모본부관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태리계 건축가 까를로 로시의 작품이다. 고전적인 좌우대칭 형태와 장식 없는 단순미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미술 작품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였다. 현대미술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고민한 결과로 나온 것이 현대건축의 상징인 노출 콘크리트다. 노출 콘크리트는 자체의 마감으로 장식이 종결되기 때문에 조각적인 미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신고전주의의 단순미에 조응할 뿐 아니라 현대미술 작품들이 설치될 공간으로서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을 보는 경로는 수십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박물관 컬렉션에 맞는 감상법으로 서양미술사 테마를 추천한다.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집트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서양미술사의 거의 모든 시대를 전시하고 있다. 두꺼운 서양미술사 책에 나오는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테마에 맞는 동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흔히 에르미타시 본관이라고 하는 겨울궁전, 소에르미타시, 구에르미타시, 신에르미타시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물론 스키타이, 동양, 비잔티움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지만 이는 서양 미술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신관이라고 하는 참모본부관에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나비파, 입체파, 야수파, 추상파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시계 순으로 보기를 원할 때는 본관에서 시작하여 참모본부관에서 마치면 된다. 그러면 사조별,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안내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인들은 인상파 이후의 작품들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언론과 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작품들을 선호하는 관객은 참모본부관을 먼저 보고 본관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얼개는 잡았으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본관이다. 이 컬렉션 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겨울궁전을 입장하여 요르단 계단에 이르러 우측 회랑을 따라가면 왼쪽으로 이집트관이 나온다. 이곳에서 이집트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구조, 석관과 목관, 구장품, 신상을 감상한다. 연결된 통로를 따라가면서 로마시대 대리석료 외관을 장식했던 구조를 감상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AD 1세기 이후에 로마시대 복제 조각상들이 나온다. 그중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올림피아 신전의 제우스상 조각이 인상적이다. 이곳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의 항아리들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리스 시대의 조각이나 그림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항아리만이 남아서 그 시절 예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기하 양식, 동방 양식, 흑화 양식, 벽화 양식 순으로 발전해가는 항아리들을 보면 좋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항아리에 그려진 신화를 읽어보는 것이다.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다. 이 경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이집트관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요르단 계단으로 다시 이동한다. 요르단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화려한 바로크 장식을 가진 벽과 천장화에 넋을 잃게 된다. 궁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야전 사령관 방이 나오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테피스리 복도를 지나게 된다. 길 따라 이동하면 어느덧 동작새 방을 지나 중세방에 이르게 된다. 중세방은 작은 컬렉션인데 모두 기독교 성화들이다. 고딕 성당을 연상케 하는 첨도아치 형태의 액자와 영원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금바탕의 성화가 인상적이다. 여기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방들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곳은 두 개의 르네상스 방으로 연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왼쪽은 피렌체 화파의 그림이, 오른쪽은 베네치아 화파의 그림이 있다. 피렌체 화파의 경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두 개의 마돈나 작품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지만 오른쪽 베네치아 화파 조르조네나 티치아노의 그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길 나오면 바로 매너리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폰토르모와 줄리아노 로마노의 작품을 보고 지나가면 우리는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 가장 장엄한 갤러리를 맞닥뜨리게 된다. 라파엘로 회랑이다. 바티칸 궁정의 라파엘로 회랑을 예카테리나 2세 때 복제한 것으로 르네상스 건축과 그로테스크 장식이 묘하게 어우러진 환상적 회랑이다. 라파엘로 회랑 중간쯤에서 이탈리아 천창관으로 연결된다. 천창이 있는 두 개의 연속된 전시관으로서 이태리 바로크와 베네치아 신고전주의 작품들과 스페인 바로크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카라바조의 뉴트를 연주하는 소년, 프랑스 대사를 영접하는 행렬이라는 까날레토의 베네치아 풍경화와 벨라스케스가 그린 점심이라는 초상 정물화이다. 바로크 풍으로 전반적으로 어둡다. 그러나 천창 때문에 어두운 그림에 조명의 효과가 대비되어 바로크 풍을 만끽하게 해준다. 바로크의 최고봉은 역시 플랑드르와 네덜란드 작품들. 본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들이다. 플랑드르 화가로서 스나이데르스, 안토니오 반다이크, 루벤스 등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스나이데르스의 역동적인 사냥터 그림들, 반다이크의 유명한 자화상, 루벤스의 로마의 자비라는 인물겨운 그림 등은 바로크 그림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곳을 지나서 우리는 바로크의 마지막인 렘브란트 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명암법으로 대표되는 렘브란트만의 깊이 있는 색채의 묘사를 만끽할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돌아온 탕자.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에 비견되는 작품으로 에르미타시 박물관 필수 감상 목록이다. 참고로 렘브란트의 명암법의 실체를 확인하기 좋은 작품으로 예수 십자가 강화를 추천한다. 이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에 원본과 스마트폰 사진을 비교해보라. 어두운 바탕 속에 숨겨진 수많은 형태와 색채가 드러나는 신비함을 목격할 수 있다. 렘브란트를 보고 다시 거꾸로 방향을 돌려 끝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프랑스 그림들을 볼 수 있다. 16세기 벨란주와 17세기 초 시몽 부에의 작품이 이어진다. 그리고 17세기에 루벤스와 함께 색채냐 윤곽선이냐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푸생의 신화적 풍경화와 또 다른 고전주의 풍경화의 대가 클로드 로렌의 이상적 풍경화를 보게 된다. 계속 진행하면 드디어 로코코의 대가 앙뚜앙 바토의 작품에 이르게 된다. 고전 1세기 프랑스 아카데미가 페트 갈랑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공할 정도로 위대했던 바토. 귀족들의 태폐적인 문화를 잘 표현한 뜻밖의 제안을 꼭 감상해 보도록 한다. 또한 로코코가 신고전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에 활동한 조각가 우동에 앉아있는 볼테르 조각도 눈여겨볼 만하다. 로코코 시대의 귀족 문화를 냉소적으로 질타하는 듯한 볼테르의 시선과 입가의 미소가 재밌다. 참모본부관은 궁전광장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노란 건물이다. 광장에서 참모본부관을 바라보면 정중앙에 나폴레옹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있다. 그 왼쪽에 왠지 입구같이 하는 목조 출입구가 있다. 내부에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개인 입장권 판매소가 나온다. 실내에서 놀라운 것은 내부인지 외부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복층의 다양한 공간 구성이
매우 현대적임을 느끼게 해준다. 옷을 맡기고 나서 제일 먼저 노천극장 형태의 큰 광장이 관객을 맞이한다. 겨울 궁전의 레드카펫 대신 그린 글래스가 동선을 유도한다. 글래스가 가리키는 축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참모본부관 모형을 만나게 된다. 참모본부관 모형을 자세히 보자 건물의 각 칸에 쓰여진 연도와 실제 건물에 붙어있는 연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왜 다를까? 한번 맞춰보시라. 이제 서양미술사를 다시 따라가 본다. 3층으로 이동한다. 신고전주의의 최고 화가는 다비드다. 다비드는 마라의 죽음,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등으로 유명한데 에르미타시 박물관에는 사포와 파운이라는 작품이 있다. 동작을 묘사하면서도 정지된 조각과 같은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포와 파운의 슬픈 불륜의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것이다. 그 주변에 장그로의 아르꼴레 다리에서의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장그로는 다비드의 제자이면서도 고전주의적인 방식의 회의를 느껴 낭만주의로 나아간 화가이다.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는 들라크루아이다. 들라크루아가 모로코 출장을 떠났을 때 그린 모로코에서의 사자 사냥이란 작품에서는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한 낭만주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양 역사화를 낭만적으로 그린 블라로슈의 인상적인 작품도 놓치지 말자. 관 속에 놓인 찰스 1세를 바라보는 크로멜을 통해 청교도 혁명을 이끈 크로멜 장군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낭만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조이다. 기존 사회체제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낭만주의가 회화의 표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프랑스 낭만주의가 기존 부조리한 체제를 갈아엎자는 혁명적인 그림, 예를 들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과 같이 나타난다면 독일 낭만주의는 은둔과 도피 사상을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화가가 독일의 카스파 프리드리히 다비드이다. 흔히 뒷모습의 화가라고 불리는 카스파 다비드는 대자연과 신비한 자연 현상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자연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3층 관람이 끝났다. (4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된다. 그야말로 인상파 작품들의 폭탄을 맞게 된다. 인상파 화가들이 많은 오르세 미술관에서도 한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의 작품 수십 점을 러시아에서 보게 되다니. 관객들은 도대체 이 많은 작품들이 어떻게 러시아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대부분 약탈했을 것이라 추측하겠지만 이 모든 그림은 러시아 화상인 슈킨과 모로조프 형제들 덕분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을 이들이 구입하여 러시아 그림 애호가들에게 판매하거나 화상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던 작품들이다. 그래서 4층관의 이름을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는 슈킨과 모로조프 형제 컬렉션이라 부르고 있다. 눈을 즐겁게 하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사뿐사뿐 감상해 본다. 특히 모네의 몽주홍 연못 시리즈와 르누아르의 정원에서라는 작품을 기억하자. 보통 후기라는 말을 붙일 때는 앞선 사조에 대한 반성 또는 반발의 의미가 있다. 계승하였을 경우에는 신자를 붙인다. 인상파를 계승하였다고 보는 사조는 신인상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조는 무엇일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는 후기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인상파는 인상파에 대한 반성이다.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두껍고 검은 윤곽선이다. 후기 인상파 그림에는 예외 없이 검은 윤곽선이 등장하는 것이다. 세잔, 고갱, 반고흐의 작품들을 볼 수 있으며 가장 주목해야 할 화가는 세잔이다. 현대 회화를 연 장본인이다. 윤곽을 그리되 세부 묘사는 하지 않는다. 현대 회화의 기조이다. 세잔의 사과 정물, 생 빅투아르산, 목욕하는 남자들을 보면서 현대 회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이다. 수장고에 있다가 신관이 생긴 덕분에 등장한 작품이 바로 모리스 드니의 큐피드와 뿌시케의 연작이다. 작품이 워낙 높아서 층고가 낮은 겨울궁전 3층에서는 전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드니의 작품은 마치 테피스트리를 보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그의 그림에서 어떤 심오한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단지 테피스리 같은 장식품으로 보라는 것이다. 드니는 그림은 장식이라고 했다. 그의 그림은 화사한 봄날 같은 색상으로 뒤덮여 있다. 신화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장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무대에도 관심이 많아서 의상, 가면, 무대 소품 디자인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나비파를 지나면 참모본부관의 절반을 지난 셈이다. 브릿지를 건너면 피카소를 보게 된다.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도 각각 57점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역시 슈킨과 모르조프 형제들의 컬렉션이다. 우리는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이 익숙하지만 피카소는 굉장히 다양한 사조의 그림을 그렸다. 그 자신이 난 17살 때 라파엘로만큼 그렸다 라고 했는데 이는 고전주의 그림에도 능했다는 뜻이다. 입체파 그림으로 유명해지기 전 시대의 그림 중 청색시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색시대 그림에서 피카소의 세계관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난했기에 청색 물감 하나로만 그리다 보니 청색 그림이 되었다고 하는데 에르미타시 박물관에서는 두 자매라는 청색시대 대표작이 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리관 안에 고이 모셔놓았을까. 또 눈여겨볼 것은 천장 인테리어다. 앞서 말한 대로 노출 콘크리트의 조각미가 가장 잘 구현된 구역이 바로 피카소와 마티스 관이다. 입체파의 그림들은 뾰족한 입방체 인테리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 것이다. 천장을 꼭 보기 바란다. 마티스를 말할 때 늘 소개되는 작품이 춤이다. 춤 1은 뉴욕 모마에 있다 하는데 에르미타시의 춤 2가 일반적으로 화보에 자주 등장한다. 춤 2는 음악이라는 작품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놀랍게도 춤 2와 음악은 마티스가 1910년 슈킨의 모스크바 근교 별장에 직접 그려놓고 간 작품이다. 슈킨은 마티스의 후원자였던 것이다. 마티스와 피카소의 성장 배경에는 러시아 화상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가장 단순한 세 가지 색으로 황금시대 또는 에덴 동산을 그린 것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 풍경을 담았다. 만약 참모본부관 전체에서 한 작품을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마티스의 춤 2를 권할 것이다. 그 외에도 미완성적인 날 것 같은 느낌, 즉 야수적 느낌의 많은 그림들이 있으므로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다. 20세기 추상화를 개척한 두 명의 화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칸딘스키와 말레비치이다. 같은 추상화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경향은 확실히 구별된다. 칸딘스키는 화려한 색채와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쓴 반면 말레비치는 흑백의 단순한 색과 직선을 선호했다. 칸딘스키의 구성 6번과 말레비치의 작품을 복제한 검은 사각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에르미타시 박물관의 건축 및 서양미술사를 일별해 보았다. 전시관의 모든 작품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더 풍부한 컬렉션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동선이나 주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동선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진장한 서양미술의 보고 에르미타시를 일생에 놓치지 말고 꼭 관람해 보기를 추천한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